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강혜경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도 했고요. 정치인들 명단 공개도 했으니까요.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간에 대담이 있었는데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담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법사위 국감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 증언들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어떤 증언들이 나왔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국감장의 화제의 인물은 단연 강혜경 씨였습니다. 네. 김현성 국민의힘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또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는 자신을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로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강 씨의 작심 증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 먼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강 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짜리의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씨가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공천을 받아왔다. 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강 씨는 여론조사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을 돈인 이 3억 7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 대신에 김건희 여사에게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거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받게 해줬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강 씨는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자신은 명 씨의 말을 듣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믿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당 내용들이 담긴 녹음 파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삼성대기한테 야단 얼마나 맞고 온 줄 알아?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자, 명태균 이 자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녹취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 국감장에서 틀었던 녹음 파일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들으신 그대로 그러니까요.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공천을 받았고 명태균의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가 자신의 공천에 영향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대가성을 인정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하나 더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네, 강 씨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강 씨는 이 녹취록을 두고 김 여사가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원래 아니었는데 명태균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힘을 쏟아부었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론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과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돈을 못 받고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제공한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 같다. 무료로 제공해서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될 것 같고 네.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다면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해주고 돈 받는 대신에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또 여론조사. 요거 관련해서 이거 여론조사 보정이 아니고 조작이다. 이렇게 조작. 얘기를 했어요. 네.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두고 20대, 30대가 윤석열에게 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는데 네. 이거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보고한 여론조사 중 일부는 사실상 샘플을 부풀리는 등으로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의 기억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당내 경선과 대선을 포함해서 두세 번 정도의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뭐 이제 요거는 저희 뉴스토마토에 보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네.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저도 이게 좀 무슨 소린가 해서 무속이요? 잠깐 좀 헛웃음이 났었는데요. 명 씨가 강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첫 대면에서 처음 만났을 때 명 씨에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강 씨는 명 씨가 자신에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칼을 휘두르는 시각장애인에 비유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그런 윤 대통령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의 표현을 썼다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강 씨는 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 지난 2021년 법정 구속될 것도 예견했다고 명 씨가 주장한 걸 들었다고 답변했는데요. 네. 강 씨는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다고 여러 번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자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적인 대화라 참 놀라운데, 이 명태균 씨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 본인이 이제 영험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를 무기로 해서 선 넘는 조언도 좀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명 씨가 김 여사의 악몽을 해몽해 주면서 네. 권성동, 윤한홍 그리고 장제원 전 의원 이른바 윤핵관들이죠. 네. 이 윤핵관들과 멀어지도록 조언을 했다고 강 씨 자신에게 말했다고 하고요. 또 대선을 앞두고는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좀 골라달라고도 했다고 명 씨가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하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공적인 인물도 아닌 김 여사가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면 이건 인사 개입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꿈자리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이 영부인과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뭐 이 내용 역시 해외 출국 순방 출국 일정 네. 바꾼 거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일정 부분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자, 무속 영험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 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직접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강혜경 씨가 증언을 했네요. 네, 강 씨는 자신은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 파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하. 명 씨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명태균이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튼 적이 있느냐, 같이 들었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자, 남편한테 이제 오빠라고 네. 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것이다 라는 게 강혜경 씨의 아마 주장,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그 강혜경 씨는 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국감에서 작심 증언을 쏟아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국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취재진들이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결국에는 명 씨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대신에 전화 인터뷰는 하셨습니다. KBS와 MBC와의 통화에서 명 씨는 오늘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 대다수를 평가절하하거나 어제 국감에서 네. 공개된 이제 어제죠. 녹취 대다수를 평가절하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명 씨는 MBC에 공개된 녹음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이면 자신이 로켓도 만들고 천지창조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절하를 했고 네. 또 자신이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한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여사인지 강혜경 씨의 말이 매번 바뀌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네. KBS에도 자신은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적도 없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냐라고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어제 국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명태균 씨하고 관련이 있는 정치권 인사 27명입니다. 자, 이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혜경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인사 27명의 명단을 공개해서 여기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명 씨와 일한 사람들 명단이다. 뭐 이거 말고 더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27명의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공개된 정치인들 27명. 누구입니까? 들으시면 좀 깜짝 놀라실 예. 겁니다. 뭐 이미 거론된 분들도 있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아이고야. 강민국 김은혜, 나경원, 박대출, 안철수, 윤상현, 윤한홍 그리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예. 그리고 강기윤, 하태경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여영국 정의당 전 의원 등이 이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강혜경 씨는 오늘 11월 2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야 불문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명태균 씨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확인된 건 아니고 뭐 이분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네. 공개한 27명의 의원이고요. 전원 유명한 정치인들이네요. 자, 일단 이 명단에 이 사건 관련해서 공천개입 관련해서 많이 거론됐던 네. 이준석 의원도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 네. 이 이준석 의원의 행보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뉴스토마토도 현재 이준석 의원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이준석은 떳떳한가라는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드러난 명태균 여론조사의 조작 정황은 시작에 불과하다. 네. 더 거대한 불법이 도사리고 있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에 가까운 재앙을 맞이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마주하기 두려울 정도의 진실이지만 이 진실을 쫓아야 하는 언론으로서 용기를 낼 건데 그 결단의 연장선에서 이준석을 주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묻는다. 명태균 여론조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이미 구체적인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또 기괴한 논리와 화려한 언변으로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명태균 씨를 향해서도
명태균 역시 자신이 내뱉은 수많은 함정에 빠졌다. 명태균 씨가 주진우 라이브에 했던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갑에 참여할 때가 대표적인 실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앞으로 아마 뉴스토마토에서는 이준석 의원이나 명태균 씨, 특히 이준석 의원이 핵심에 있어요. 본인은 자꾸 다른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뭐 다르게 변명하고 또 명태균 씨를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수 있는 그런 듯한 말씀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도 당대표였고 지방선거 당시도 당대표였고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본인이 당대표 되는 과정부터 명태균 씨가 알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국감에 나왔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고발인이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수사권을 갖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의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 받았다. 항고가 되면 수사 지휘권 행사에서 철저하게 지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 사건이 접수된다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만 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수사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는데 네. 그래서 심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 못하죠. 기본적인 법조인이라면 뭐 모르겠어요. 네. 글쎄 이럴 것 같으면 수사 지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또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 얘기했던 강혜경 씨 드디어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을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자, 두 분 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 가장 관심이 가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국정농단의 의혹이라고 네. 저는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권 개입 그리고 여론 조작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금품 수수 이 세 갈래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강혜경 씨가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저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명태균 씨한테 놀아놨던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많은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사실, 그러니까 2022년도 5월 달에 관련된 진실에 대해서는 저는 공천 개입이 상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줬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 개입 부분하고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등장했던 거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습니까? 뭐 특히 어제 저녁쯤에 네. 뭐 27명 뭐 명단 그렇죠. 공개되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예. 이걸로써 이제 그 보수의 종말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뭐 이런 생각. 보수 정말 책 얘기를 하시는. 아니 책 얘기는 아니었는데 예. 이게 또 이렇게 제목이 공교롭게 예. 다가왔다 보고 특히 국힘당의 그 본질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 강혜경이랑 공익 제보자분이죠. 네. 왜 저렇게까지 폭로를 하게 됐는가? 결국에는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이제 자기들이 뭐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 오니까 네. 네가 다 이거 뒤집어 써라. 그래 이제 뭐 김영선 씨랑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계속 하고 그래야 당신 지켜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으로써 네. 이제 저런 인간들이 정치판에 있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인간들이 항상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자기들이 막 중요한 문제 다 저질러 놓고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 꼬리자리기를 해온 그 본질이 특히 이번에도 또 제대로 드러났다. 어떻게 저게 보수입니까? 예, 보수의 종말. 보수 종말 책 어떻게 좀 알고 쓰신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시대 흐름이 정말. 네. 시대 흐름이 아마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검찰 보수의 종말 그리고 명태균에게 노란한 이 구태 정치의 끝이죠. 저는 이걸 명태 정치라고 부르는데 명태 정치. 명태 보수의 종말, 뭐 여러 가지 이익 보수의 종말 등등등 해가지고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의 민낯을 아예 그대로 봐버렸다. 너무나도 참 더러운 거래들을 뒤에서 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의까지 왜곡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까지도 짓밟으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전히 반성과 성찰은커녕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저는 그 정치인들의 민낯을 전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어제 국감에서 눈에 띄었던 게 여러 정치인들 등장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하고 연관이 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또 거래관계 형성했다고 보는 의원들인데 25명 정도 일단은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뭐 당적 이동한 의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말을 아꼈다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7명이었어요. 이게 아마 가장 좀 어제 내용 중에 가장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뭐 그동안 얘기로 많이 나왔던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준석 씨라든지 네. 뭐 그리고 뭐 민주당 정치인들도 일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걸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사안이 워낙 그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들이 야 민주당도 똑같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뜬금없이 또 삼김 특검을 이거 국힘당 내에서도 처음에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정말 끝까지 더럽고 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네들이 몰락하고 종말을 맞이할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민주당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가는 건데 네.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생각도 안 하는구나. 결국 이렇게 정치 불신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그 진영 일부만 보고 저렇게 다 죽자는 건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저런 인간들이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구역질 나게 봅니다. 삼김 뭐 김혜경,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하자고 김건희 이게 참 또다시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27명의 정치인들은 아니면 빨리 입장을 내야 되겠죠. 이 사실은 좀 어쩌면 저격을 한 거잖아요. 너희들을 잘못된 사람인데 저격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네. 워낙 그 복잡하게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네. 전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물타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핵심에 좀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보수 정치인들의 반응이 네.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게 저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게 사람이 이준석 있다. 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반응도 제각각인데 그 중에 예. 가장 악질적인 것은 이 더러운 범죄 혐의의 지금 빙산의 일각 중에서 그 본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 하찮은 수를 쓰면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겠다. 국민들을 또 속여먹을 수 있겠다라면서 명태균 씨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저는 이준석 의원을 저는 가장 먼저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27명 중에 추가로 윤상현 의원 이분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입구, 그러니까 수문장 역할로 입구를 맡고 있던 분이고 박완수 이분은 또 창원의창의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하태경 의원 이분은 그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보고서를 갖다 줬을 때 했을 때 이름까지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전 이런 네 분에 대한 먼저 진상 규명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저는 좀 더 파급력 있게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저희 오늘 뉴스토마토 이 김기성 국장이 쓴 칼럼도 있지만 이준석 떳떳하냐 질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지만 어쩌면 핵심은 이준석 의원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도 이준석이고 계속 이준석 의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이준석 대표 될 때부터 그리고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당시도 그 당시도 당대표였고 지금까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7불사 회동까지? 그래서 이제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뭐 누구와 뭐 어떤 주제로도 토론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이준석 씨의 그 민낯을 잘 알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거의 막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망 다니는 건데 이제 하나는 물타기를 하려고 자꾸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여론 보정이다, 뭐 성적표 되도 않는 비유했다가 오히려 욕만 먹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 하려 하지만 그게 실패하는 거고 특히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계속 중요한 시기마다 딱딱 짚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굉장히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토마토가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 소위 그 fem코에 있는 자기의 그 끝까지 뭐를 하더라도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뉴스토마토를 공격하게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막 도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준석 씨가 늘 비판해왔던 게 뭡니까?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요걸로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 광을 팔아와 놓고 지금 누구보다 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결국에는 자기가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 해명을 한답시고 그 이번에 그 김지수 후보 상대할 때 김영선 씨가 공표든 비공표든 이기는 주사 갖고만 와라. 요거 어제 또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해명한다는 게 아 실제로 공천은 나 모른다. 그 정진석 씨랑 그다음에 윤상현 씨가 다 한 거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런 장난은 어떻게 대놓고 칩니까? 자, 이준석 의원 이번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명태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마 뉴스토마토에서도 또 다른 뭐 보도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신인규 변호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답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은 김영선 공천에 관여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관여 안 한 것도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사실상 그때 준석이가 결과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전략공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그리고 저도 관여했을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나와서 떠든 얘기를 보면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개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정진석 공관위만 개입하고 윤상현 공관위는 개입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준석 의원의 말에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던 이유는 최초 보도에서 인용됐던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고요. 본인이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7불사에서 무슨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증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봤다고 하니까 그럼 뭘 봤냐라고 언론이 물어봤는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뭐 선의의 조언이니 뭐 공천 개입 없었다느니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근데 이제는 강혜경 씨의 녹취록도 나오고요. 여러 증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준석 의원의 진술이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거의 사실상 공모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관계에 있는 직접 당사자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 별로 이제는 이준석 의원의 증언의 신빙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태균 씨와 지금도 이준석 의원이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스피커 기능을 가지고 진실규명에 방해가 되거나 회방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오늘 보러 이제 질문을 딱 하나만 합니다. 어떤 거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꾸 헛소리를 하지 말고요. 딴 거 도망가는 얘기 하지 말고 2024년 10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지금 나온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본인이 공천했던 그 공천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답하면 됩니다. 요것만 답하면 된다. 자꾸 무슨 뭐 옛날에 7불 살 때 부분만 보여줬고 그런 헛소리 자꾸 할 필요가 없고 네. 오늘 기준으로 지금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가서 하는 인터뷰들 그 진행자들이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뉴스토마토에 나오면은 껍데기의 언론은 가고 내실 있는 언론에서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좀 구해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방송이 지금 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불편한 데가 뉴스토마토 아닐까요? 저 여기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못 나올 거예요. 아니 그 박형광 기자를 향해서도 사람들 그 펜코 유저들 동원해가지고 좌표 찍으라고 대놓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제가 열받습니다. 물론 이제 박형광 기자님이 또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그런 식의 정치를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지금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죽을 상황이 오니까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네. 그래놓고 아직까지도 나는 어떤 주제로든 어지간하면 입장을 낸다. 이따위 얘기를 어떻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 지금 이 상황까지도 공천 개입인지 여부를 대답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배려를 해서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선의의 조언 입장을 유지하느냐 그것만 좀 물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똑같은 심플합니다. 질문이긴 한데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할 쉽게 수가 정리해드립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제 말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둘 다 듭니다. 연락 주고 받고 있다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 강혜경 씨 증언 진술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오빠 전화 왔죠. 이 녹음입니다. 본인이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 오빠 메시지가 지금 한때 논란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빠 논쟁 들으면은 정말 좀 이제 저도 좀 로이로제 비슷하게 좀 올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오빠라는 단어를 대변인이 썼다가 문매를 맞고 있거든요. 네. 아니 배 나온 오빠가 한둘입니까? 여기도 지금 3명 다 배 나온 오빠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황희사는 배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살짝 나왔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진짜 이런 오빠 논쟁 무슨 뭐 정말 그 무슨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논란을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빠가 뭐 그 육성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네. 지금까지 강혜경 씨가 제출한 우리가 들은 그 녹취록만 봐도요. 정상적인 이성을 갖다 쓰면 이건 공천 개입의 혐의가 너무 짙은 겁니다. 근데 언론에 대해 가지고 100% 진상 규명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재판이 필요 없겠죠. 네. 이제는 검찰의 강제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의 시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 작동 안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또 특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과 관련된 사안들은 지금 현재 권력자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3자 특검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고 네. 야당 추천 특검 그동안의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 준해서 야당 추천 특검을 저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전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오빠고 뭐고 간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 좀 더 짚어 좀 국감장에 좀 놀라운 얘기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 영적인 뭐 대화를 한다. 텔레파시 뭐 초능력 뭐 이런 게 좀 나온 거 맞죠? 네. 국감에서. 맞습니다. 뭐 텔레파시 이런 게 왜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처음 만났을 때도 뭐 예. 조상의 공덕 얘기를만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아까 뭐 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대선 과정에서 알려졌던 건 보통 이제 건진법사 무슨 뭐 법사 얘기가 나오고 천공 얘기 한창 나오다가 지금 또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본질은 이제 명태균이었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그 공개적으로 3가지 이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친일 2단 세력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첫째가 이제 친일파, 친일파. 두 번째 이제 돈 냄새, 세 번째가 사이비 2단. 뭐 요걸로 이제 망한다는 건데 네. 실제로 과거의 역사들을 보더라도 그런 권력자들이 저런 그 2단이랑 붙어 먹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있었습니까? 뭐 신돈, 최태민, 최순실, 심지어 이제 오죽하면은 최순실은 억울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명태균 씨를 명박사라고 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대통령의 호칭 같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다 규명이 됐어요. 검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명박사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명박사는 검사, 법사, 여사 모든 걸 다 총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텔레파시든 무슨 뭐 촉이 좋든 이런 얘기는 다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명태균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명박사. 자, 어제 예영 중에 좀 충격적인 게 우리 기억날 겁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
당시 윤석열 캠프 후보 대변인이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일신상 이후로 사퇴를 하면서 당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뭔가 궁합이 뭐라 그랬죠? 뭐 기운이 상충한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가 그만해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충격적인데요. 그 내용하고 무슨 뭐 꿈에 뭐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소태 삶아먹는 윤핵관 그리고 나서 또 의원들. 권성동 씨 성희롱 의혹이 또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설마 하던 것들이 이제 사실화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뭐 사실 배 나온 오빠 이 얘기도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 무식한 그리고 뭐 한심한 이런 얘기들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걸 갖다가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삼김 얘기를 하면서 이걸 물타기 한다든지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좀 당무 감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하고 관련성은 적은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이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본인의 거취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이 명태균 씨 논란을 가지고 뭐 당무감사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뭐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또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금 관련자들 다 나갔잖아요. 이준석 의원 교육심단 가 있고 뭐 별로 지금 당사자들 핵심 주체자들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제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 조건 얘기했다가 다 기각당했는데 대통령을 뭐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문자 읽고 씹었는데 뭐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만한 얘기로 저는 보여지고 이거는 당에서 당무 감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할 때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말 관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관계가 있죠. 거론이 잘 안 돼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창원의창에서 김영선 컷오프 할 때는 본인이 떳떳했는데 또 용인 갑지역구를 놓고 보면은 김대남을 쫓아내면서 이원모를 꽂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천 개입에는 또 직접 당사자니까 절반은 또 연루돼 있는 거예요. 뭔가는 있다. 절반은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진상 규명을 할 능력과 실력, 의지가 다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만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3대 요구라는 것도 다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인적 쇄신, 그다음에 그 뭐 협조 관련한 얘기, 그리고 뭐 활동 자제하라는 거.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항상 이럴 때 등장했다 사라졌다 맨날 하는 거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과거에 저질렀던 주가 조작, 명품백 등등 이런 범죄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자꾸 묻고 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제대로 자기가 타이밍 놓치고 간만 보다가 여기까지 왔고 심지어 어제도 보면 그 공개된 사진들 봤을 때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뭐 이렇게 테이블 앞에 윤석열 대통령 딱 인상 쓰고 앉아 있고 뒤통수로 한동훈 대표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죽하면 그 맞는 거 막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저 보세요 저기 이게 맞는 거 아니 오죽하면 맞기는 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니까 출장 조사실 같지 않습니까? 옆에 정진석 수사관, 윤석열 검사. 이게 그럼 사실 우리가 피의자 한동훈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은 이제 김건희 씨 그 조사 받을 때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누가 지금 이 정상적인 대화의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국정 운영이 망가지고 있고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아무리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나면 뭐 하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한테 그 얘기할 처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문제 해결할 거면 뭐 김건희 씨를 만나가지고 독대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도 못 풉니다. 이 사진을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들이에요. 그걸 공개하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뒤에 저분은 원래 사진을 저런 식으로 안 찍잖아요.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한담 장소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군대 PX 면회장 같은데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이 좀 살기 어려 있다라는 게 일단 눈에 먼저 들어오고요. 좀 덩치도 크고 우람하신 분이 왜 자세를 항상 이렇게 앉습니까? 이게 참 저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불편한데 이게 편하신가? 보통 이렇게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손을 모으고 있거나 이게 다 자세가 좀 보통 이런데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뭘 항상 장악하는 포즈인지 굉장히 좀 보기에 조금은 부담스럽다. 저거 지금 저 사진이나 자세가 좀 봤을 때도 80분간 면담했다고 하지만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국 남은 게 이제 제로 콜라 얘기지 않습니까? 제로 콜라. 그리고 저는 그것도 한 명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한 명은 제로 콜라를 먹고 이것도 좀 아니 근데 뭐 자기 취향은 개인 취향은 괜찮아요? 존중하는 게 맞죠. 다원주의 사회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따뜻한 자꾸 걸 마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기서? 아,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이해가 대표가 안 돼. 독대에 대해서 거의 독대 집착인 수준이었잖아요. 네. 매일 독대하자고 스토커라고 네. 저는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그 독대를 요구하면 너 도대체 몇 대 맞을래? 독대가 아니라 몇 대. 이렇게 바뀔 것 같거든요. 몇 대입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좀 군기를 좀 잡으신 거는 같습니다. 눈빛이 네. 아주 그 살기가 어려 있고 네. 한 번만 더 까불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경고의 눈빛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예, 좀 있다. 눈빛이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원래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하기로 했어요. 나와서. 근데 그냥 박정아 그 대변인이죠. 비서실장이죠. 박정아 의원만 얘기를 했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물어봐라. 우린 모른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 게 없다는 걸까요? 뭐 사실 그럴 수 있고 국힘당 입장에선 네. 이걸 이제 성과를 못 냈다고 하면 그럼 그거대로 박살 나는 것이고 네. 아 이게 엄청난 성과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예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오죽하면 아까 저희가 앞에 그 사진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원래 그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예. 집권 여당 그 대표랑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걸 두고 뭐 맞네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텐데 네. 오죽하면은 그 보수주의자들 심지어 보수 정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걸 지금 대통령실하고 정부 여당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전혀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힘당 입장에서도 뻔히 아니까 자기네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 지금 넘긴 거라 봅니다. 뭐 어제 성과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성과는 당연히 없었지만은 전 어제 저 만남을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영화 제목이 하나 떠올랐는데 또 영화입니까? 그냥 살벌한 결별. 살벌한 결별. 그래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아하. 너 내 눈에 띄면 어떻게 한다라는 수준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딱 눈빛이 거죠? 그렇고 이제 다시는 뭐 독대에 집착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는 용산과 그 국민의힘은 이제 당정 관계는 이제 파탄에 들어왔다. 전 어제의 만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면하는 마지막이다. 그런 모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다 꼽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인터뷰죠.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가 공감이 좀 가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자제시킬 힘 자체가 없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 좀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뭐 자제를 했다면 이 상황까지 왔을까요? 당연히 스스로 자제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 예전에 그 강유정 의원이 비유했던 게 참 와닿는 게 네. 일종의 관계 중독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이 없는 방이랑 네. 그다음에 통신 와이파이가 끊긴 방 요걸 놓고 봤을 때 어떤 걸 더 두려워할까? 라고 보면 이 김건희 씨라는 사람은 네. 결국엔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자기 개인의 어떤 역량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권위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막 카톡을 막 300개씩 주고받고 막 네. 전화도 막 자꾸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 개인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그 형편이 없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게임을 했던 입장에서 이게 네. 딱 지금 상황이 그 스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급할 때 이 알죠.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타크래프트 아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예. 이게 스팀팩을 쓸 때는 이렇게 뛰어가죠. 맞습니다. 예,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 속도 빨라지고 하는 네, 건데 예. 각성 효과죠. 각성 근데 그 효과죠. 각성을 네. 원래는 옆에 메딕이라고 치유를 해서 그걸 써야지 계속 지속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정권 특히 김건희 씨가 그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 그 메딕이 없이 스팀을 빨아온 거예요. 할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 했는데 이제는 그 치유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메딕이 치료를 해줘야 스팀팩을 쓰더라도 맞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데 네. 스팀팩 계속 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대만 에너지 죽거든요. 하나 남잖아요. 맞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저글링이 스치면 이렇게 죽는. 끌어보면 맞습니다. 죽잖아요.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고 그런 봅니다. 상황까지 와 있다. 저글링이 등만 긁어줘도 등만 네. 살짝 끌고도 싹 가서 긁으면 죽는다. 죽죠. 뭐 이런 얘기까지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결국 지금 어제 면담에서도 가장 핵심인데 그 내용 얘기하기 싫어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그 과시형 포즈는 오히려 본인의 불안감, 예.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저는 액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저는 그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보면 이 3대 중독이 떠오릅니다. 중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술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중독. 아까 너무 좋은 표현이셨고 세 번째가 이제 노출 중독인데 이 노출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예. 언론 노출입니다. 언론 노출. 노출 중독. 여기 세 가지의 중독이 좀 떠오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신제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수신을 못하고 또 제가 자기 배우자를 자기가 끊어내지 못하면은 도대체 누가 해줍니까? 그 숙제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신제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라 이겁니다. 네.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미분과 적분을 풉니까? 본인 배우자도 통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통제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됐으면 내려오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신제가를 안 하면서 자기 배우자가 방방방방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걸 제어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괘씸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신제가를 해야 되고 그거 못할 거면 대통령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초적 자격 미달입니다. 치국평천하. 예, 그래서 안 그러면 그냥 양재동을 가세요. 양재동에 가정법원이 뭐죠? 있습니다. 가정법원.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김건희가 하나 관계 중독 말씀을 두 분이 하셨는데 하나 좀 더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탁현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만나자. 탁 비서관을 만나자.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만나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만남 중독. 왜 만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국힘당 초기에도 나왔던 얘기가 어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퍼포먼스적인 거 그거를 되게 부러워한다는 얘기 막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홍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실이 없이 그냥 막 스팀만 빨면서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본적인 철학, 가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런 쇼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여태까지만 대통령실 제공이라 그러면서 비공개 행보인데 계속 갑자기 공개가 되는 이런 비공개의 공개라는 희한한 말까지 지금 나오게 만든 그 배경이 여기 다 담겨있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질까. 그리고 특히 이상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내가 누구든 다 연락을 하면 다 나한테 넘어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여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비서관도 본인이 얘기하면 설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자고 했던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의전을 배우려면 대통령실 분들을 지금 분들 만나야지. 탁 전 비서관이 잘 되게 해줄까요? 근데 의전에 대한 게 의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은 이제 격을 가지고서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의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김승희 의전 비서관, 김건희 여사 친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일이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형식 파괴,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창조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 파괴가 아니라 어떤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구태의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의전들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중시효를 대통령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시나리오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내리는 것조차도 못하는 그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전이 파괴되고 그 의전이 파괴되니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깨지면서 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 불가능의 대통령을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아주 비참한 저는 말로로 이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탁현민 비서관 같은 분이 필요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갑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좀 헛된 일을 한 거 아닌가. 기본적인 의전 부분이 좀 됐었으면 열중시효 하는 게 어려운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냥 하루에 양치 3번 하고 밥 3끼 먹는 그것만 딱 요구하는 건데 매일 밥은 안 먹고 술 먹고 양치 안 하고 자면 입 뽑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치과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면담 이전에 보자고 얘기했고 화답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 대표 만남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만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면은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만남을 계속 얘기하고 시도하는 건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저는 우려가 굉장히 큰 거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온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도 이게 누가 한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빨리 하자.
반발자국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온 가치도 내려놓을 테니 뭐 선별 지급을 하든 차등을 하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뭐 자기가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내릴 용기도 없는 거고요. 완전 형편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중요하지만 사실 기대는 별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약간 잘 안 됐으면 여기서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 사실은 대표?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은 글쎄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더 곤궁한 상황인데 굳이 이재명 대표가 그 책임을 나눠질 필요가 있겠느냐. 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쫄바지고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거든요. 네. 대통령실에 가서도 번번이 매일 스트라이크 존에 서 있으면 루킹 삼진을 당하는 네. 아주 빈약한 타자인데 그런 타자와 겸상을 해가지고 뭘 나눈다? 사실 이것도 또 한 번의 국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서 전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걸 먼저 제안해서 한동훈 대표가 받는 형식으로 할 이유가 있었는가 싶은데요.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쫄바지라는 걸 아니까 네.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걸 알고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랑 그냥 만남을 통해서 한동훈의 리더십을 좀 흔들려는 것 아닌가 내지는 한동훈 대표와 전략적으로?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또 만든다면 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친윤들한테 코너에 몰려 있는데 네. 거봐라 이재명 대표랑 손잡고 왔네. 또 정체성 논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문제고. 이 꽃놀이 패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더 절벽으로 몰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국민들을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국힘당 입장에서 계속 뭐 이재명 방탄이다, 네. 또 뭐 반사이익이다,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뭐 대통령 만나지 해도 안 만나죠. 막 사람들 막 입틀 막 하고 지금 막 집회도 못 하게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데 막 경찰들이 움직여가지고 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는 거다. 전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 보면 난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막 네. 별게 터지잖아요. 하지만 이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중심을 잡아주고 이준석은 떳떳한가? 이준석 얘기를 갑자기 이준석 얘기를 또 하시네요. 떳떳하냐? 예. 네, 지금 개고기를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뉴스토마토를 보시면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구육상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고기 회사인데 구육상회에서 유통하는 물품은 상한 개고기고요. 예. 거기 사장님은 김종인, 네. 그리고 홍보실장 이준석, 기획실장 명태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항의도 이사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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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자, 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시사에 대한 역사적 발상이라는 의미고요. 자, 오늘의 시사 이슈, 인물을 역사적 사건, 맥락에 따라서 해석해보고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공개 방송할 때 밀란을 주제로 예. 했습니다. 밀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항쟁. 민주항쟁, 시민항쟁. 예. 네.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셨고요. 네. 강의 어땠습니까? 아유, 뭐 늘 제가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뉴스토마토에서의 공개 방송은 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셔서 제가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예. 밀란이라 말하니까 좀 그런데 네. 뭐 국민의 소란, 난이 밀란이 맞긴 한데 네. 현대 역사에서 밀란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3.1 운동도 밀란인 거잖아요. 네, 3.1 그거 운동부터
밀란이지만은 역사적인 용어는 민주화 혁명. 민주화 혁명이죠. 예, 예, 혁명이죠. 3.1운동, 4.19, 5.18, 촛불 항쟁까지 네. 쫙 그런 일들이 87년 6월 항쟁도 있네요. 네네. 그런 역사적 굵직굵직한 얘기까지 좀 나눴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좋아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국가 권력에 맞서서 총을 들지 않고 평화적인 만세 시위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네. 것은 매우 뜻깊은 조선시대나 그 전에 보면 예. 그런 뭐 밀란 비슷한 게 있긴 있었잖아요. 많죠. 근데 예. 그렇게 성공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3.1운동 이후로는, 그러니까 1900년도 이후로는 네. 그래도 그나마 네, 민주화를 하는데 큰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네. 백성들이 한 거 아닌가 네,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한 민중항쟁 예. 중에 실패한 것이 3.1운동하고 5.18. 아. 그런데 그 정신이 그러니까요. 제 100년 말씀. 동안 쭉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것이다. 그 당시는 현실적으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 네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들 때문에 민주화가 네. 우리 독립이 다 됐다고 보면 네, 되니까요. 롱스텝으로 보자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개 방송 아주 의미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좀 본격적인 얘기는 좀 친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MBC 보도 내용인데요. 친일파 땅을 저희가 한수를 했었는데 후손에게 넘어갔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000년대 초에 예. 그러니까 2011년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계속해서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재판 많이 했어요. 예, 1심, 2심, 3심에서 다 치니까 네.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2011년에 헌법에 부합한다. 친일 국고재산 환수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역사적인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묘소, 예. 그 다음에 창고 이 두 개는 제외했습니다. 묘소하고 창고. 예. 제외하니까 고거에 관련된 땅만 다 추려가지고 하하이. 한 12필, 한 12만 평 정도를 환수했다. 이거 수의계약 형식으로 따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이 친일 재산 기속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때 그 얻었던 땅들을 우리가 이제 친일파 재산을 우리가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말씀처럼 일부만 돌려줄 수 있는 창고라든지 묘소 그걸 수의계약으로 결국 후손들이 그걸 가져갔다. 이런 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 위반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다 잘 돼가지고 네. 법조인들이 많아요. 아, 이 친일파 후손들이 잘 됐어요. 친일파 후손들이 다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법조인들이 많아 놓으니까 법조인들도 많아요. 요 빈틈을 딱 연구를 해가지고 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 가져갔다고. 이른바 독립운동 뭐 하랍니까? 친일해가지고 그냥 후손들 잘 살게. 죄송합니다. 법조인 또 많다고요? 예. 기분 나쁘네요. 네. 이 법조인이신데. 저희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집은 예. 그냥 소작 뭐 이런 거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집안인데. 네. 야, 이러면 이 친일파가 재산을 그걸 다 찾아와야 되는데. 예. 결국 지금 친일파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이완용의 경우에는 땅의 면적이 무려 여의도의 7.7배. 여의도, 우리 지금 여의도, 저리 큰 여의도의 7.7배. 와,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요. 엄청 큰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7.7배. 와. 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 제BS 단독 보도입니다. 네. 확인된 이완용 소유의 부동산 1,570제곱킬로미터.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2,333만. 그다음에 4,954. 이거 대단합니다. 그러면 친일파 재산은 왜 한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국가와 민족 전체가 잘 되든 말든,
내 한 몸 우리 집안 잘 살면 된다. 내만 권세를 얻으면 다다라고 하는 역사의 정신이 발휘됐을 때 네. 우리나라는 또다시 망합니다. 그러고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친일이나 매국 행동을 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 벌 받지도 않는데. 자기도 잘 사는데. 네. 잘 살고 예. 우리 자식도 잘 살고 자손도 잘 살고 예. 벌도 안 받고 예. 좋네. 예. 어쨌든 간에 친일의 대가는 아주 달콤했다. 그러네요. 예. 야, 그래서 이 친일파 지금이라도 친일파의 재산 몰수하거나 환수하거나 해야 되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좀 보도되니까 안타까운데 자, 그래서 좀 친일파 얘기 이번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경술 국적 8인 뭐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술 국적 8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8명입니까? 이완용, 네. 민병석, 민병석, 박재순, 네. 고영희, 조중응, 이병무, 윤덕영, 조민희. 요런 8명입니까? 8명입니다. 말 그대로 1910년 8월 29일 날 예. 나라를 팔아먹는 데다가 저가 적극적으로 공을 세웠다. 경술 국치할 때 나라 팔아먹는 도장 찍은 인간들이에요. 예, 예. 이 인간들이 8명.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수능 시험 저 8명 나오네요. 예, 예. 외워야 될 것 저 같은데. 왼쪽에 이완용, 민병석, 박재순, 뭐 고영희, 예. 뭐 조중응, 이병무, 윤덕영, 조원희.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후손이 다 잘 됐어요. 또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친일파 땅 환수한다는 예. 애가 저기 고영희, 저 네 번째. 고영희. 예, 여러분. 그 후손들이군요. 예, 고영희의 후손들. 네. 아,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실은 이게 이 경술 국적도 있지만 을사오적도 있고 정미칠적도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중복되지 1905년, 않나요? 1907년, 네. 1910년 예. 이 을사년에 을사오적 예, 을사오적 5명의 조약을 완성시킨 조선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7명의 정민연에 1907년에 그 7조약 조약을 완성시킨 7명. 7명. 경술련에 나라를 최종적으로 팔아문 8명. 8명. 그러면 거기서 여기에. 중복되는 인간들 분이란다. 죄송합니다. 중복된 사람도 있어요? 왜 나쁜 놈의 자식이 예. 이완용이다 이 말. 이게 삼가당입니까? 예. 다 해먹었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아.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생각하면 저 세계에다 이름을 다 올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대단하네. 예. 이완용이가 사실상 주도했어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 아. 예. 나라 팔자 이런 거예요. 이완용이 저놈의 자식이 말이죠. 예. 나쁜 사람입니다. 요 이완용이가 창시명이 리노이의 간요라고 하대요. 예. 백작을 받았고 이가완용입니다. 예, 이가완용. 그리고 예. 리노이의 간요 이렇게 예. 이 창시를 개명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나라 팔아먹는데. 1938년부터 41년까지 예. 일반 백성들도 전부 다 창시 개명하라고 창시 개명 의무화가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이완용은 말 그대로 식민지가 되자마자 창시 개명을 했어요. 빨리 했네. 저 사진, 예. 저 뒤에 사진 있죠? 이완용이. 여러분, 이완용 사진, 또 민병석의 사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뭐야? 다 천황에게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를 홍보하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낸 거예요. 말 그대로 뭐냐 하면은 경술 국적인데 포상을 받아야 되잖아. 자귀를 받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야. 천황한테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니까 자귀를 내려주시고 사례금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저게 얼마나 나쁜 사진입니까 저 사진이. 그 사진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저걸 왕한테 일왕한테 보여주려고 찍은 거네요. 그러니까 다 남아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없애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없애더라도 일본에는 이게 남아있는 거지. 일본에 남아있겠죠. 그죠. 네. 일본에 뭐 도쿄 대학 박물관 뭐 도서관 이런 데 가면 다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겠네요.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서 다 사진 찍어 온 거 아닙니까 저게. 네. 자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번에 MBC에 그 언급된 사람이 고형이라는 거죠. 고형이. 네, 예. 고형이의 후손들이라는 건데 네. 고형이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제주도 고씨입니다. 제주고씨. 유명하잖아요. 예, 제주고씨인데 예.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 친일파가 됐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정말 대대손손 영화를 누립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아 정말 나쁜 더 나빠요? 정말 나쁩니다. 이완용만큼 나쁩니까? 저 8명은 네. 서로 네. 이완용이 좀 주도적인 위치이지 서로 간에 다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더군다나 네. 1909년 12월 달에 이완용이가 칼에 찔리죠. 네. 그 이재명 의사에 예. 의해 가지고 예. 그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자도 똑같습니다. 예. 이름이 예, 분명히 그래가지고 뭐 예. 그 칼에 찔려가지고 죽을 뻔하니까 저 나머지 7명이 그때 칼에 찔렸다는 소식을 듣고 네. 대성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야. 나라 망할 때도 안 하던 예. 통곡을 예. 대성 통곡을 합니다. 아유 이완용이 하나한테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이완용이가 이제 죽으면 어쩌느냐 말이에요. 지들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에 이제 예. 큰 차질이 생겼다. 그래가 3일 뒤에 이완용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 독립을 하는데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이완용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 아 정말 한심스럽네요. 뭐 고영이고 뭐 저 누구야 민병석이고 뭐 예. 다 막 개자식들이에요. 아 다. 여기 욕을 예. 하십니까 또 여기서? 아니 개자식은 그 욕이 아니에요. 예, 나쁜 아이고.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경술국적 8인이 나라를 팔아먹고 받은 대가 네. 자기도 받았다고 하고요. 예. 은사금을 챙겼다고 하던데 예. 얼만큼 챙긴 겁니까? 대략적으로 30억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예. 제일 적게 받은 민병석이가 네. 한 17억 정도라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돈을 엄청 챙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 30억, 17억 그러면 요즘 돈으로서는 그건 별로 큰 게 아니죠. 예. 뭐 그래봤자 뭐 저 강남에 도곡동 렉슬 아파트 하나 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출 없이 사는 거. 예. 그런데 그때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 당시에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고 30억을 받았으면 그게 얼마나 크게 받은 건지. 그때 30억이면 예. 지금은 몇 천억 되겠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가늠조차 못하는 돈입니다. 예. 약 3,600억 정도? 3,600억.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완용은 절에 많이 받았는데 네. 이완용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철종의 사위 철종의 사이가요? 박영효. 아, 박영효는 친일파. 경술 국적에는 안 들어가는데 갑신정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박영효는 예. 철저하게 친일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안 죽으려고. 예. 돈도 받고. 예. 공작 바로 밑에 후작이거든. 아하. 후작 밑에 백작, 백작 밑에 남작, 남작 밑에 자작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냐? 백작을 이완용이가 받았는데 박영효, 저 지금 사진에 나오네. 박영효는 후작을 받았어요. 후작을 받고 네. 돈도 더 받고. 돈도 더 많이 받고. 아하. 더욱더 웃기는 거는 예. 고종이 막내 아들입니다. 네. 저거 형이 있습니다. 고종이 형이 있죠. 이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재선이가 예.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만 해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깁니다. 네. 고종의 은사금으로. 천황의 은사금으로. 아니 뭐 이완용 욕할 거 없어. 저 고종의 친형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니까네. 돈 받고요. 예. 1조 정도를 받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재선. 저 다른 이름으로 이희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예.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아하, 이희. 요 사람입니까? 예. 자살도 안 하고. 자살이라니요? 아니 나라가 망했다 싶으면 왕족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뭐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돈 많이 벌었는데요. 뭐 잘 살고 있었구만. 그 돈을 받아.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백성들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아유, 지 혼자 다 먹었어.
정말 나쁘네요. 근데 저런 거는 국사교과서에서 교육도 안 돼. 나오지도 않잖아요. 교육도 안 돼. 외국에도 교육도 안 돼. 많은 외국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류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외국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네. 외국 사람한테 내가 고종의 형이 있다. 이 고종의 형이 더 많이 받아 먹었다 이러면은 고종한테 형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종이 외동아들 아니에요? 고종 이렇게 막내였죠, 막내.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형 둘 중에 하나는 저 두는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한일합방 할 때, 경수를 국채할 때. 그러고 저 배 툭 튀어나가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거 뭐 살찐 거는 아이고, 먹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얘기도 저도 처음 듣거든요. 역사를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예. 싶은데 고종의 친형이 저렇게 은사금을 받았다. 예. 이 자체가 충격적이네요. 받아 먹고 지만 배불리 살았고 아무한테도 안 나누고 지그만 하고 완전히 뭐 흥선대 원군 아들이 뭐 전혀 개혁적인 왜 이런 거는 교육을 안 시켜줍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좋은 거보다 나쁜 걸 알려줘야 돼요. 저렇게 해먹어서 우리나라가 이래 됐다. 예.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아직까지 친일파들이 할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역사의 태두가 바로 민병석의 그겁니다. 조카사위입니다. 조카사위. 경술 국적 8인 중에 한 명의 조카 사이입니까? 예, 그 이병도입니다. 이병도가 예.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고 예. 서울대학교에서 그 총장은 안 했지만은 도서관장이나 이런 거를 대학원장 이런 걸 쭉 하고 네. 학술원장을 대한민국 학술원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교수진들을 공대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진들을 전부 다 친일파 후손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리고 네. 민병석의 아들이 바로 법을 하시면 잘 아시죠? 누구죠? 민복기입니다. 1963년도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그래서 66년도에 김두한 똥물 투척 사건 때에 네.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있다 똥물을 그대로 다 맞아가지고 그 결국에 정신적 충격으로 사임했던 인물. 그래가 더 이상은 국회에 나오기 싫다 이래가지고 대법관으로 박정희가 임명했던 인물입니다. 대법관이죠 원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장수 대법원장을 하면서 인혁당이라고 하는 네.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법 살인을 아니 하나는 뭐 살인은 아니지만 네. 인혁당이라고 하는 사법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민복기가 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사법 살인이라고 지금 결론이 났죠. 예. 민복기 대법원장 시절에. 예. 그리고 민복기가 만들었던 법무법인이 또 하나 있죠. 뭐죠? 태평양. 태평양이요? 예. 여러분 민복기가 태평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이 김현장이 제일 크고 예. 그 다음 태평양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무슨 자기네들의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네. 솔직하게 밝히고 교육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안 하겠지. 우리 아버지가 경술 국적 8인 중에 한 명인데 본인은 대법원장을 한다고요? 이 예. 나라에서 대통령 정말? 아니 대통령 상권 분립에 의하면 정말? 대통령하고 권한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의전서열 3위입니다. 3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판사인데 검찰총장도 했대. 네. 55년부터 56년까지. 아 관운이 좋아요. 자 이런 친일파 후손들 지금 어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이구 민병석의 아들 잘 민복기. 사네요. 예. 얼마나 잘 살아요. 독립운동가의 자손들 어떻습니까?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신채호 선생님의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죠. 정말 독립운동 할 필요 없네요 이러면. 그러면은 뭐야 신채호 선생님의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근무를 했거든. 예. 48년도에 쫓겨나요.
이승만이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아들이다, 60년까지 예. 복직을 수도 없이 이력서를 넣거든요. 나중에는 한국은행 서울 그 무슨 총무지점장인가 하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네. 야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다. 아 그만해라. 니 이제 지원 좀 고마해라. 고마해라. 다른 직업을 좀 찾아라. 야. 그래가지고 1961년도에 복직합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일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못했던 와 이런 일이 너무 충격적인데 글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 정말 친일파들은 후손들이 잘 살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후손들은 아주 비참한 삶들 살고 누가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겠어요? 모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죠. 친일파 후손이 잘 사는 이유는 열심히 살아서. 네 열심히 살았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못 사는 이유는 게을러서. 예 그분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아니 뭐 사람에 따라서 태생이 좀 게으른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의 후손이지만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아이 그건 일반 그러나 이 기본적인 본바탕에 재산이 많고 적고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단죄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일이 반복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처벌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그런 게 결국은 반복되니까 계속 역사가 거꾸로 가고 이상하게 가는 거. 현재까지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재까지도 두개 이병도의 손자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이장무 선생입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예. 잘 사네. 아니 보세요. 이병도가요. 저 일본 저번에 내가 여기 나왔어도 얘기했지만 일본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성근의 사위입니다. 이병도가. 사위입니까? 더군다나 조성근이 1910년에 어디 자기 딸을 우봉이씨 이병도한테 넘겼다고. 아. 우봉이씨하고 18촌이라고 하지만 그 연줄이라도 되려고 이병도한테 시집을 보냈다 이거라. 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복기도 뭐예요? 결국에 민병석도 뭐야? 이병도하고 줄을 대려고 그 자기 조카 딸을 갖다 보낸 거 아닙니까? 이인남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이인남이라는 사람을 이병도가 민병석이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민복기는 여전히 그 혼맥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분들 후손도 잘 살고 있겠네 지금 어지간하면. 그 태평양 변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아이고, 96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2007년에 죽었는데 민복기 오래 살았어요. 네. 그 아버지는 2007년에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96년에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친일파 얘기를 하면서 그 후손들 삶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글쎄 뭐가 맞는지 우리 시청자들이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 최진봉 교수님의 수 있는 남자 또 이슈합의 김철근 또 장유민 변호사가 나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자 오늘 서초의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토크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또 권영철 대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사건 여진도 어마어마하고요. 자, 어제 대검 국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혹시 막 인상 깊었던 장면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 강혜경 씨가 나와서 명태균 씨하고의 있었던 대화를 소개하는데, 예. 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는 이렇게 맥락이 다 있는, 서로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감장에서 뭐 주술, 뭐 영적인 대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생경한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윤 대통령은 칼을 잘 쓰지만 앞을 못 본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가 주술 능력이 있으니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뭐 지시를 해야 한다. 이게 정말 우리 지금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뭐 씁쓸했습니다. 네. 자, 영검하고 장님 무사 뭐 등등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측면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뭐 저는 아무래도 그 강혜경 씨 답변 중에요. 네. 보정이 아니고 조작이다. 아, 그 크게 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샘플 500개 AR에서 조사를 하면은 40만 원 드는데 500개 조사해놓고 곱하기 4로 2,000개 한 것처럼 발표를 하고 맞죠. 또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20, 30대는 좀 더 높여서 가고. 그러니까요. 전에 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뉴스 토마토가 공개했던 건데 그 명씨가 강혜경 씨가 통화하면서 왜 그 윤석열을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 그 젊은 애들 뭐 있지 않나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 앞서게 해줘 있어. 그런 구체적인 이런 얘기들까지 한 이런 조작이 선거 때마다 사실 이론조사 조작 아니냐는 얘기들이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게 사실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저는 큰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방법을 본인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정하는 걸 방법을 조작한 거잖아요. 결국은 개수를 늘리거나 딱 스탑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자료로 위주로 해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볼 것 중에 하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특활비 막 검은게 칠해서 내니까 이렇게 하면은 특활비 전액 삭감하겠다 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검찰이 특활비 용처를 낼지 아니면 버티다가 특활비가 삭감될지 이것도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활비 얘기 좀 해보면 어쩌면 법사위에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용처를 내면 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혀지는데 다 지웠더라고. 용처만 돈만 딱 써가지고 냈던데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명분 쌓기라고 보이고요. 근데 검찰은 이때까지 해오던 간행이 축적돼서 사실은 뭔가가 들어온다는 게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은 검사들의 관념은 뭐 돼지고기 모든 게 수사죠. 모든 게 수사하고 연결이 돼요. 항상 자기네 돈으로는 돼지고기 먹다가 특갈비 내려와서 쇠고기 사 먹었다. 그럼 열심히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소명을 해야죠.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라도 소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자기가 얘기를 소위 위원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국정원도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공개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국정원도 마찬가지.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어쨌든 국가 정보 활동하면서 이런 걸 사 먹었다. 그걸 내라는 그 정도라도 내야지만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정청래 위원장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단편적으로 이걸 내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알 수 있어서요. 뭐 서초동에 들리는 풍문으로는 총장 관심사 아닌 수사팀에게는 뭐 월 5천만 원씩 1억씩 내려줬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떡값으로 쓴 거죠. 가령 뭐 수원지검의 김건희 김학의 출금 사건 조사하는 이정섭 부장검사팀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검찰이 그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느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밝히는 거예요. 소고기 누가 금고지기고. 소고기 먹었다는 것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떡값 끝이 나가가지고 어떤 쪽에 수사를 잘하게 하려고 많이 줬다 이게 드러날까봐 안 밝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 그렇다면 예산 삭감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읽히는데 글쎄 검찰이 어떤 판단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국감에서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된다면 그 고발인들이 항고를 할 수도 있겠죠. 수사 지휘권을 본인이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항고를 했을 때 그러면 서울 고검의 수사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휘권을 행사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검찰이 갑자기 수사지휘권 복원하겠다 한 이유가 뭘까요? 수사지휘권 복원이 아닙니다.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다시 환기시키자면은 검찰총장은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의 대상이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이때 5개 사건이잖아요. 그럼 기억나시죠? 라임 사건, 도이치모터스 뭐 등등 이런 거 다 5가지인데 이거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가 이뤄질 경우에 수사 지휘가 나서겠다는 거는 추 장관의 당시의 수사 지휘권 배제 지휘에 서울중앙지검 그 수사라고 돼 있잖아요. 고검 수사라고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게 아니고 항고하니까 그거는 지휘서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한 것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의 김호숙 총장, 그다음 이원석 총장, 지금 심우정 총장 다 김건희 여사의 가족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수사 지휘권 행사해야죠. 친척도 아니고요. 그거 왜 안 해요? 안 하는 게 더 웃기고 이상한 거죠. 그걸 하겠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건데 그나마 검찰총장이 항고할 경우에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황희석 변호사 고발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최강욱 황희석이죠, 두 사람. 뭐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형식적인 거지. 그 뭐 사실 의미는 별 큰 전 없는 걸로 봅니다. 총장이 수사지휘권 가지고 오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렇게 뭐 얘기는 하는데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너무 조삼모사 같은 얘기인데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 그럼 그 전에 했으면 되죠. 항고가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항고를 기점으로서는 하겠다라는 것은 뭐 조삼모사 격의 얘기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 복원이 아니죠. 뭐 복원 절차라는 게 없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 이게 법령에 없는 개념이고 복원이라는 건 원래 박탈을 당해야 뭐 복원을 하는 건데 전혀 맥락이 안 되는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의 내가 향후로는 할 거야라는 공수표를 안 바라고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 혹시 분위기 좀 보입니까? 이 얘기 나옵니까? 검찰은 그냥 이 특정 사안을 얘기하다기보다는 우리 검찰의 정원을 이제 기다리자. 기다려야 된다. 아까 전에 그 장림 무사, 이 무사는 장림인데 어깨에 올라타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명태균이 했듯이 사실은 처음 뭐 칼에는 눈이 없다라는 건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유비한테 제갈량의 뭐 형님이 와가지고 뭐 우리 형주를 넘겨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말을 하니까. 눈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냥 내 칼에 비워볼래? 아무리 제갈량의 형님이지만 제갈근인가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이 검찰은 정말 장님처럼 뭐 앞을 못 보는 거고 위에 앉은 누가 저쪽으로 가서 배 이런 검찰이 됐다고 검사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 이제 두 분 변호사니까 항고 사건이 사실 받아들인 적이 별로 있습니까?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고 일반 고소 사건에서는 굉장한 정가였으면 받아질 수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고 사건이 그 원래 선배들이 후배 검사가 한 걸 들여다보면서 정말 뭔가의 잘못이 확신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걸 뒤집는 결정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지휘권 항고하면 수사지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별로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 창수 서울중앙지검 체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 잘 처리해라. 뭐 그러니까 그 뜻 아니었습니까? 뭐 충분히 얘기는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심우적 총장이 항고 사건의 수사 지휘를 행사해서 제대로 된 경험이 많은 검사에게 배당해서 정말 처음부터 압수수색도 하고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준다면은 가겠지만 그건 일말에 기대하기도 사실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네, 이번에 그 최재훈 부장검사의 브리핑을 보더라도 뭐 3개 계좌 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영한 계좌가 대신 증권 하나, 그 외에 이제 맡긴 계좌가 2개인데 구조는 똑같아요. 뭐 김건희는 권오수를 믿었을 뿐이다. 믿고 의지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공범들이 다 아니라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한다. 이게 이유인데 사실 그걸 듣다 보니까 공범들이 다 김건희가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했을 거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 권오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자체가 뭐겠습니까? 그럼 같이 공모했다. 또 뜻을 막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추임새로 넣었지만 곁다리로 넣었지만 오히려 주목해야 될 말은 통정거래로 사용된 흔적이 있긴 하나.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같으면 1차 주가 조작에서 4,700만 원을 잃었잖아요. 근데 2차에도 들어가서 시가가 3,000원인 걸 3,300에 뭐 사라고 한다. 뭐 저한테 안 물어도 됩니다. 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해놨기 때문에 그걸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전문성이 없다. 권오수와 오랜 친분 신뢰관계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자,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거짓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압수 영장을 했다고 하다가 뭐 법원이 기각했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거짓말, 이창수 지검장 거짓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오늘 최근에도 보니까 오독한 거다 기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실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습습니다. 예, 우습죠 사실은. 이게 사실 검찰이 트릭을 쓴 겁니다. 트릭을. 이 소설을 보면은 항상 그런 함정이 숨겨져 있잖아요. 잘못 오독할 수 있게끔. 그거 트릭을 쓴 건데 그 트릭이 드러나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 요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 사실 화제입니다만 이그 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그 노벨상은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이그 노벨하고 노벨을 합성해서 만든 건데요. 노벨 문학상은 대상이 아닙니다만 다른 뭐 화학상, 과학상, 경제학상 이런 거는 이제 이그 노벨상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는 건데 요게 지금 그 최재원 하는 걸 보면은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를 살짝 얹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걸로 들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한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말장난이죠. 코바나 콘텐츠만 했고 이건 안 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트릭인 겁니다. 트릭을 쓴 겁니다. 트릭 들어갔는데 부실 수사하다는 얘기를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들통나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나오니까 다시 기자들이 오독했다. 아니 오독하게끔 써놓고 들통나니까 오독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뿐만 브리핑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찰이 저희가 참 놀라운 게 거짓말을 공무원으로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경기도 부지사 이하영 재판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 평화회의에서 리오담이 참석했었고 그 자리에서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거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자리에 안 왔습니다. 근데 이걸 공소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할 때 이미 장사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 판결은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오랜 습성이죠. 또 검찰의 트릭이 굉장히 여러 분야로 많은데 법원에 내는 증거 목록이 있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수사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내지 않아요. 그럼 수사 목록에도 남겨두냐면 그걸 숨겨야 되잖아요. 수사 목록을 떼갔을 때도.
그걸 다른 제목으로 덮어써 갖고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전체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트릭을 아주 그 단련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머리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쓰는데 참 아주 능통한 것 같아요. 저 최지원 부장의 구체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은 네. 그때는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범죄 사실이 추가되긴 했지만 결국 당시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영장도 두 개의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김 여사로 같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각은 당했으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있었다. 이게 어디 자기가 그걸 거짓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되는데. 네. 자, 그래서 말인데. 잠깐 쉬어가는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거짓말 탐지기를 피의자를 수사를 해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면서 자백을 하러 막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소가 됐을 때는 법원의 증거 목록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빠져 있는 네.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었겠구나. 왜냐하면 유리한 증거라면 안 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수사 목록을 떼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군요. 이게 검찰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당연히 공문서 허위공모 작성죄 같은 범죄도 될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이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싶지만 우리 작은 사건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걸려 있고 고소를 했다면 자기 본인의 사건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모든 검사들한테 법적 책임을 나중에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네. 묻지 않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했죠. 예. 지난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지원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일단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네. 당 내에서도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검사 전원을 타핵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 여론이 있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수사검사 전원을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이런 사례가 사실 없잖아요. 수사 예, 때문에 처벌받거나 징계받은 적이 있나요? 유일하게 한 번 있습니다. 이문성 검사, 이시원 검사, 유호성 서울시 공무원. 그렇죠. 근데 굉장히 경한 처분을 받았죠. 근데 그거는 뭐 판결이 유일합니다. 드러나가지고. 그렇죠. 그죠? 예. 판결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어 한 거고, 그러고 솜털 징계였죠. 네.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검찰이 잘못된 수사, 무리한 수사를 한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책임을 안 지잖아요. 아무도 안 집니다. 예. 책임을 안 지는 사건들이 지난번에 그 탄핵됐다가 헌재에서 기각당한 안동환 검사. 안동환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이 명백한데도 네. 징계도 처벌도 사과조차도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일인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검사 전원을 탄핵한다고 나설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수사 검사 전원을 탄핵하기도 어렵고 사실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심우정 총장 탄핵 소추안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네. 어쨌건 명분상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탄핵이 또 되겠습니까, 논리상.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일단 이창수 중앙지검장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어쨌건 요거 최지원 부장은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책임을 봅니다. 물어야 된다. 검찰 내부 얘기를 하면 임은정 검사가 검찰이 서서히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 장례를 준비한다. 임은정 검사 얘기도 좀 중요하고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 시선도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천덕꾸러기죠. 아웃캐스트. 인도의 신분 제도에 의하면 아예 내 등급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네. 어떤 시선이냐면 일단은 우리 내부가 내부가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잘못은 있지만 학성기를 대고 떠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리 검찰에 대해서
더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여긴다. 너 때문이야. 예. 책임을 묻는 전가는. 국민이 우리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 때문이야. 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전에는 서로 감싸주고 넘어갔어요. 아, 그래, 위에서 압력 넣는데 어쩔 수 없었어. 다 알지. 이러면서 서로 용기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어하둥둥 이런 분위기인데 이문정 검사가 나타남으로써 저런 검사가 있다는 대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용인하고 그렇잖아. 우리 위에서 눈 흘기는데 우리 사시나무처럼 떨고 어쩔 수 있어. 도장 찍어야지. 이런 게 변명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굉장히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자,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처럼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했던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 이제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짧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검찰의 민낯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정모 부장검사 이 사람이 건설업자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설업자가 자기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니까 처벌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 부장검사가 담당 수사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좀 처벌해달라 해서 불기소,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재판을 받았는데 4명이 다 무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역으로 검사와 이 정 부장을 고발한 거예요. 고소하니까 처음에는 검사가 압수수색조차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의 정부장 검사의 진술만 듣고 그냥 무혐의 처벌을 시간을 질질 끌다가 1년 3개월인가 끌다가 무혐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검찰이 당시에 뭘 동원했냐? 최초로 특임 검사라는 걸 두고 나와서 특별 검사가 아닌 특임 검사요. 뭐 초대 특임 검사가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이 맡았는데 맡자마자 처음 한 게 압수수색이었어요. 이제 그제서야. 그래서 구속 기소해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다시 변호사 등록을 해가지고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관련해서 후폭풍이 클 거다. 정치권도 그러보고 있고 검찰 조직이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부패 경제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 여론은 너네 수사 똑바로 안 할 거면 왜 수사권 가지고 있니? 라는 생각에 모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대해서 대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동훈 대표하고 대담 부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까지 이럴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참 검사들의 기계라는 게 이제는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조를 할 때가 90년대 중후반, 2000년 초반까지였거든요. 그때 이런 대전 법조비리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 좀 전별금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자신은 김태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안 지고 검사장 2명하고 뭐 다른 검사들 7명, 수사관까지 7명을 처리했죠. 징계 처분해서 사표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립니다. 연판장을 돌리면서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라고까지 나갔거든요. 평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기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른바 살권수로 뜬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 2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절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살아난 사람이 자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일체 못하게 인사를 해가지고 안 할 사람만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 이창수 지검장이 하겠습니까?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럼 검찰 수사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요. 그럼 검찰은 그냥 너는 본연의 공소청으로 그냥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다른 뭐 미국 FBI처럼 만들어서 국수본을 좀 키워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검찰이 무너질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제가 팁을 줬지 않습니까? 본인도 살고 검찰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아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아들 셋,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님. 누가 그거 처리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당연하죠. 하고 싶지 않지만은 국민들이 눈이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은 정권이 유지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윤 대통령은 왜 끝까지 버티는 걸까요? 넘버원이 김건희 여사여서 자기보다 위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명태균 씨 말대로 뭐 안전병, 장님무사, 안전병이 주술사.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져서 없습니까? 좀 눈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걸까요? 네. 그게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서비스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 공개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